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여름휴가 끝내고 돌아온 이동형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내 딸이 이제 태어났구나. 4살인 것도 얻었으니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지. 3살, 4살, 6살, 9살짜리를 놓고 내가 나왔으니까 부모는 전쟁통원에 다 돌아가셨고,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합니다.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2년 10개월 만인데요. 대통령은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외교 전문가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검고 조금 붉은색이 나면 비닐봉투 같았어요. 피해자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주변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죠. 여러 가지 원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 목격자의 증언과 경찰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국가수 부검 1차 소견은 시신이 부패해서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봅니다. 후원금 모금 차단, 일타 사례 발굴, 체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내부 갈등 유도, 개인 비리오 언론 보도 추진 등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이를 청와대에 광범위한 고위급 인사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이른바 4대강 불법 사찰 문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신상정보 사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상돈 의원과 환경단체들이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혹은 그 반대파로 불렸던 이상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과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4부에 만나봅니다. 8월 20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최악이다. 최근 통계청의 7월 고용도양 발표 이후에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도 비상인 상태입니다. 야당은 소득 수도 성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해서 정책 폐기 또 경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여당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그 7월 고용 동향 발표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그 정부에 대한 정부 정책에 잘못된 거 아니냐는 비판, 특히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또 민주당 긴급적으로 의원총회 열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은산분리와 규제개혁법 관련돼서 물론 뭐 그것도 고용이나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 고용 문제와 관련된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오늘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예, 대통령께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고용 상황이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당정청 회의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 경제는 뭐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구조적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선은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게 이 문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선 안심시켜드린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 순환론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그리고 혹시 우리가 정책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요인이 있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그 총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고용 창출에 뭐 소위 말하는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현황판까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지표는 계속 좋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정책의 실패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반면에 보수 정권에서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흘러갔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불평등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틸리츠 교수가 쓴 그 책의 내용인데요.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또 소비나 투자가 침체되면서 고용도 악화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그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습니다. 오늘 마침 지난 19일 날 OECD 한국경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양극화 순위가 4위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라트비아, 미국, 이스라엘, 미국 정도가 지금 앞에 있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경제 규모가 좀 그 큰 나라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심한 것이 요인이 돼서 그 기업들도 일부 대기업을 빼놓고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성장의 동력을 지금 많이 약화된 상태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소득이 저하되면서 소비 심리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 고용의 88%가 중소 중견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소 중견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고용을 더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에서 오는 걸로 보고 그 양극화가 고용의 창출도 높이지 못했고 고용의 질도 떨어뜨렸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출범하고 1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네.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전 정권 탓하는 것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도리어 저는 이게 경제 상황이 우리 국민들께서 좀 정확히 들여다보는 건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만들어드린 게 우리의 그 능력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 구조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대외적 요인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지금 세계적 불황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이 현재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측면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인간적 삶과 함께 그 소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정책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인내심과 기다려 주실 거고 믿고 좀 그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결국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야당은 결국은 이거를 철회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 동력은 딸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장 철회하라는 야당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예 그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은 정말 그 자유한국당하고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투자나 또는 잠재 성장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사실은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재정을 갖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뭔가 마중물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시장에 내맡기고 또 일부 대기업 유제 정책을 피면서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이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그리고 현재 그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론은 놓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네. 국민들이 그런 입장인데 그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청와대 내부나 혹은 민주당 내부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흔들기에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의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좀 일종의 그 경제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념 공세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다시 국민들에게 우리가 과거와 같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낙수 효과 이미 자기 정부에서 효과 없다고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 선언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거 뭐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안 됐다고. 그렇습니다. 예. 네, 낙수 효과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데 그럼 다시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소수의 이 부자들에 의해서 성장을 갈 수 있도록 기대될 수 있는지. 이미 그런 방식이 자기네들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낙수 효과가 있었고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게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시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큰 축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다소 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전 정부 소위 말하는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을 경제 문제 또 재벌 문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저항이라는 거 흔들리면 결국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김영주 노동부 장관, 백윤규 산업통상부 자무장관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 워스트 5라고 했습니다. 뭐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 네이밍 같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분들 경질하면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일종의 정치 공세죠. 예. 그럼 뭐 어떻게 다시 최경환 전 장관 같은 사람 모실까요? 예. 이거는 일종의 정치 공세고 그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만 저는 물론 책임이 있거나 뭐 능력을 보이지 못한 장관이나 뭐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교체를 얘기할 시점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당분간은 힘을 실어주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거 하나 여쭤보죠. 장하성 실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동연 장관과 장하성 실장 간에 뭐 대립이 있다 의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엇박자가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뭐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종의 악의적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이제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어떤 재벌 위주의 무슨 낙수 효과론에 기대고 있는 이제 경제 관료다. 이 프레임을 갖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두 분 다 저하고 아주 가까워서 그런데요. 두 분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분 다 이미 낙수 효과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의견 차이는 충분히 두 분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 간의 의견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하나의 통일된 정책 방향이 나왔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원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이견을 자꾸 이렇게 이 프레임으로 대립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견이나 토론은 있을지언정 지금 언론에서 쓰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을 유지하는 것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는 속에서 미세하게 정책 어떤 내용이나 콘텐츠를 미세하게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회의하시면 굉장히 두 분 간에도 원만하게 얘기하고 있고 전혀 큰 정책 방향에서의 어떤 견해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에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든가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건 청와대하고 좀 소통은 잘 되나요?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2년 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신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정책협의회를 정말 당정 간에 그리고 당정청 간에 정말 많이 진행을 해왔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고 당의 의견을 청와대나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 의총 열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은산분리가 나왔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지지자들이 좀 반발한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나왔고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은산분리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은산분리에 대해서 원칙이 허무는 거 아니냐, 또는 그에 따른 대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 많이 제기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이미 상당히 많은 보안 장치나 이후에 제도적으로 대기업들의 어떤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어떤 지배력에 대한 우려, 보안, 제도적 보안 장치를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핀테크를 비롯해서 금융산업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통적 금융산업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산업이 ICT 산업과 연계돼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변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주동해가고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진보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벌 혹은 또 대기업 이런 데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도에서도요. 은산분리가 전혀 원칙을 허무는 게 아니고 결코 삼성이나 또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인터넷 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열어주면 계속해서 열어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이걸 인터넷 금융에 대해서 일부 완화하는 거고 그것도 IC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상장할 때라든지 또는 기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에 따라서 추가 보안 입법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결코 금융산업이 대기업의 어떤 사금고화되는 것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산가족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경제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는데 다른 문제는 의원님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 최강위원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우선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네, 어제죠. 어제 아침 9시 39분쯤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인근 주차장 부근에서 이제 시신이 훼손된 토막난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일단 한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심한 낙취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이전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이 토막난 남성의 신원은 이제 지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했는데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생존 반응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생존 반응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휴대폰 통화 내역입니다. 근데 그게 8월 10일 이제 전에 이제 휴대폰 통화 내역이 끊겼기 때문에 그 즈음 이제 살해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일주일 전쯤에 악취가 심하게 났다라고 하면 며칠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신을 훼손하고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유기를 한 게 아닌가. 일단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유기 시점이거든요. 유기 시점을 찾아야 그 당시에 CCTV를 분석을 해서 누가 유기했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존 반응이 끊긴 10일 이후로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시작은 10일 이후로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의외로 빨리 풀리지 않겠냐 생각 드는 이유는 어디 산 중턱에 묻었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공원에 이게 장미의 언덕인가요? 뭐 거기 부근이라고 해요. 근데 예. 일단 거기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사설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사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CCTV도 있었을 것이고 인적이 좀 드물긴 합니다만 분명히 그 근처를 지나간 연계 도로가 있는 데다가 반드시 여기를 가려면 차량으로 간다고 한다면 서울대공원 동문이나 북문을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CCTV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CCTV를 잘 분석하면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뭐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 숨진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의외에 좀 뭐 복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사인은 그 상세 보검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한 부분은 사실상 외향만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부검으로는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밀 부검을 하면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사망 추정 시각 일시죠. 이제 사망 추정 일이 나와야 그 이후에 CCTV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10일까지 생존 반응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범인이 이 사람의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망 추정 시간은 일단 현재까지 추정인 겁니다. 그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단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망 추정 일시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2주간 걸린다고 하니까 네. 경찰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추정하고 있는 8월 10일 이후부터 그리고 지금 악취가 심하게 났다고 하는 8월 13일 요 한 2, 3일간의 사실 주변의 CCTV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는 자기 차로 이런 범행을 유기하는 범행을 하는 것보다는 렌터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일단 이 주변을 지나갔던 렌터카를 일단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대 남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죠. 사체를 뭐 어깨에 메고 그렇게 유기했다. 그렇게는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이동수단이 있었을 것이다 보는 그러니까 거죠. 토막을 냈다는 것 자체도 그것을 자기 혼자서 들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토막을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용의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이 숨진 피해자 실제 거주지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 반경이나 행동 반경 그 주변 인물들을 찾아야지 용의자 특정하기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피해자의 주소지는 지금 어느 식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실제 어디에 거주했는지 좀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식당도 이분이 예전에 일했던 곳이죠, 그냥.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이 사망 직전까지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실거주지를 일단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뭐 원한 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이분의 어떤 주변 상황이나 이걸 파악해야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과 통화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첫 번째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원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서울대공원 주변 그리고 과천은 우리나라에서 CCTV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너무나 어찌 보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이 사람의 사체를 벌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 사람 이제 범인이 좀 서툴거나 두 번째는 극도의 원한으로 사람들이 쉽게 발견될 곳에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한 관계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좀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토막 사체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탈의가 돼 있는데 지금 옷을 입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정말 이 CCTV가 밀집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경찰의 수사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체를 유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유기를 하는데. 좀만 올라가면 하면 훨씬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사체 훼손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악취도 나지 않았을 것인데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충분히 그 냄새나 이런 것도 맡을 수 있고 근데 눈에 보이는 곳에 사체를 유기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술하거나 아니면 빨리 이 사람의 사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원한 관계 있는 경우가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한 관계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피해자가 실제 거주한 데가 어디였고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통화 내역에 나왔던 사람들을 위주로 아마 이제 이 사람의 실제 거주지나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을 체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공원 인근이기 때문에 CCTV가 분명히 많을 테고. 그렇죠. 그걸 분석하는데 아마 일단은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요즘에 또 인터넷 화제 키워드 단어라 그럴까요?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네. 검색어에 막 오르는데 그루밍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안희정 지사와 지금 김지은 씨의 1심 무죄 판결 때문에 지금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러시아 출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안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집을 찾아서 같이 밥을 먹고 예. 그리고 저녁에 이제 와인바를 또 둘이 같이 가고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안 지사의 위세, 위력에 눌려서 그리고 본인의 그냥 수행비서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예속돼서 그다음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루밍인데. 이제 그런 거는 그 미성년자라든가 맞습니다. 혹은 뭐 정신지체 장애라든가 네. 이런 분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위력에 의한 가늠죄에서 그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경우는 지금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뭔가 장애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년 여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교도관과 여죄수의 관계.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있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루밍이라는 개념하고는 잘 맞지 않는 상황인 건 사실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이 방송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조심스럽게 말씀하면 제가 뭐 제 주위에 계시는 법조인들이라든가 10명이면 10명 이 판결 나오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네. 다 무죄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결국은 그랬죠. 예, 그렇죠. 백선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여성단체 뭐 여성단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여성가족부 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 그렇죠. 다 이 판결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기서 최소한 정치인들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무언가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서 나는 굉장히 여성의 인권에 전향적인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제 판사가 법원에 이제 판결을 해야 될 때는 결국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가 없어요. 그죠? 그 당사자 진술밖에 없습니다. 뭐 남이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둘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사람 머릿속으로 가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SNS,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내용. 그 다음에 성관계 전의 사정, 그 다음에 성관계 이후의 사정을 보는데, 이제 성관계 이후 사정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법조인들이, 야, 이제 옛날에 뭐 꽃뱀이 많다 이런 얘기 할 때,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냐 그래서, 그럴 때는 성관계 이후에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이 사실 어찌 보면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물론 그게 지금 뭐 여성단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루밍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판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여론 재판도 있고 법리적 재판도 있잖아요. 네. 여론 재판으로 어쨌든 안희정 지사는 정치적으로 사망선고 받은 상태고 그렇죠. 국민들의 숱한 비난도 본인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나 법리 재판으로 들어갔을 때는 증거 위주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들 또 여성가족부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글쎄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꼭 짚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개인 여성이 여성으로서 이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자신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성적 거거든요. 자기 결정권. 예.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준다는 것이고 그것이 파괴됐을 때 처벌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여성가족부나 뭐 정치인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자면은 여성이 뭐 길들여질 수 있는 대상이라는 오히려 보면은 상당히 나쁜 시각일 수도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로 계속 행위할 수 주체적으로 없는 행동할 수 사람이다. 없는 그렇게 그런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그루밍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루밍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가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그루밍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거절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한 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루밍 상태에 빠져 있다면요, 이것은 자발적인 의사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인 여성의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이 그루밍 상태가 인정된 것이 그 무슨 종교 지도자인 경우, 뭐 무당인 경우 이런 경우에 거기에 폭 빠져 있던 여성이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고소 고발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닌다면 사실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성단체 측에서 계속 왜 법원이 김지은 씨한테 피해자한테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느냐. 피해자 다움을 강요한 게 아니고 전후 맥락을 살펴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 다움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상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해자 다움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사실 전 그래요. 이제 지금 여성단체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건 좀 다른 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가부, 그다음에 정치인들 뭐 그런 경우에 제일 궁금한 게 판결문이라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시고 그런 얘기 하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신심리분석관들의 얘기를 판사가 차용하지 않았다. 차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루밍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용이 일부 올라왔다고 그렇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보고 그것도 뭐 그루밍 상태에 완전히 빠졌다는 분석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면요. 이제 극단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는 여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성범죄는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바뀌어서. 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무조건 유죄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어찌 보면 좀 위험한 발상이 지금 개인적으로 듭니다. 재판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좀 지엽적인 것을 침소봉대하지 않았느냐 싶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게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은장도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요즘 뭐 옛날처럼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는 어쨌든 공교롭게 세 명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론재판과 법리재판은 다르다. 또 이거는 한 명을 인신구속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방송 나가고 또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때요? 조심해야겠네요. 이 심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전 제로라고 봅니다. 이거는 대법원까지 바뀔 수가 없는 재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김지은 씨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나온 증거로 안희정 지사가 유죄를 받아야 되느냐 무죄를 받아야 되느냐 문제인데 예. 지금 나온 증거상으로는 정말 최악의 경우 김지은 씨가 너무 억울할지 몰라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법치주의입니다.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하죠. 야, 이거 노민스 노룰이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번에 유죄 판결 나왔을 것이다. 뭐 재판보다 마지막에 한 줄 언급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노민스 노룰이 적용이 되는 부동의 강간죄가 성립이 됐다고 해도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했는지 부동의했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안 지사가 연애 감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의미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로 판단합니까? 정황을 가지고 동의했는지 부동의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여성 인권에서 너무 지금 후진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장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에 돌아옵니다.